AI라는 얘기를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애매한 관점에서 아마 많이 접하지 않으셨을까. 사람이 하는 다양한 일을 흉내내거나 사람보다 더 빨리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머신러닝이라는 단어가 있고 생성형 AI라는 단어가 있어요. 패턴을 찾아내죠. 언어 모델이에요.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는 한국만을 위한 AI 모델을 소버린 AI, 그 부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훈련시키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버티컬 AI예요.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회사가 추구하는 골들이 있어요. 그 골이 저희 회사는 우리는 여행을 10배 쉽게 만들겠다. 저희는 저희의 야놀자 언어 모델을 만들었어요. 텔라라는 저희 프로젝트예요. 언어의 장벽을 샥 없애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AI 기술이 있는 이유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시그니처 교양 강좌 지성학의 운영 교수를 맡고 있는 손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현장에는 25명의 우리 서포터즈 친구들 나와 있고요. 또 온라인상에도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카메라를 지금 많이들 끄고 있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온 친구들 가급적이면 카메라를 켜고 우리 같이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채팅창에 본인 출석을 계속 지금 벌써 우리 5주차인데 아직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올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채팅창에 본인 출석 인증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이번 학기가 시작한 지가 5주가 지났고 이제 다음 주는 추석이죠. 그리고 나면 또 중간고사. 그러면 한 학기가 또 끝나게 됩니다. 벌써 이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 지성학도 이제 오늘로서 이제 4번째 연사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오늘은 특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고 또 기대할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행과 레저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계시는 글로벌 리더를 모셨는데요. 야놀자 그룹의 기술 총괄 대표이시면서 야놀자 클라우드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 이준영 CTO님이십니다. 우리 이준영 대표님은 처음에 이제 삼성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그 커리어를 시작을 하셨고요. 가장 유명한 건 구글의 한국인 최초 엔지니어로 20년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한 3년 전에 2022년부터는 국내로 들어오셔서 야놀자 그룹의 기술 대표로 합류하셔서 다양한 AI와 관련된 혁신, 특히 이걸 여행과 레저와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특강의 주제도 여행 산업의 AI 전략 및 활용입니다. AI가 정말 많은 영역에 지금 접목이 되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 그 중에서도 이 여행과 과연 어떻게 이 AI가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 가장 프론티어에 계신 분이시니까요. 오늘 특히 관심 많이 갖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준영 CTO님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놀자의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그 가천대 지성학의 강좌에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여러분한테 뭔가 하나라도 더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살짝 요만큼의 부담감은 있지만 어쨌든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낯선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이 관점에서 AI라는 얘기를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애매한 관점에서 아마 많이 접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AI라는 부분이 이제 제일 쉽게 다가오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챗GPT, 뭐 제미나이, 뭐 요 정도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실제 이제 기업에서 뭐 당연히 이 AI라는 어떤 테크놀로지 자체를 되게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기업에 접목이 되어서 실제로 비즈니스까지 그리고 사용자한테까지 이어지는가라는 부분은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관점에서는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후면 사회에 나가셔가지고 또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또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시게 될 건데, 그때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 순간이 요만큼이라도 회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좀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이제 저의 이력을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그냥 덧붙일게요. 그 참고로 저는 CS 89학번, 컴퓨터 사이언스 89학번을 이제 학번으로 시작해서 그 이후에 대학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전공했던 부분이 자연어 처리, 검색 엔진 이거든요. 그게 AI의 한 분야예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AI가 뭔지도 모르면서 했죠. 그게 지금 이렇게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서는 저는 AI를 전공했어요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그 대기업 삼성전자를 거쳐서 그 다음에 야후라는 또 과거에 어떤 큰 포탈 미국 기업의 한국 지사를 거쳐서 2003년에 미국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조금 지금보다는 젊었을 때였죠. 완전 무대뽀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참고로 외국에서 어학연수라든지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수업 받은 그대로 이제 가게 되었죠. 영어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손짓 발짓하는 형태로. 그래서 가서 그게 약 20년 가까이 이제 거기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아주 이제 주위에 뛰어난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나중에 엔지니어링 디렉터, 그러니까 임원으로서 이제 또 그 어떤 그 구글 글로벌에 큰 어떤 또 뭔가 임팩트를 남기고 이후에 한국에 약 3년 6개월 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야놀자라는 회사와 구글이라는 회사의 두 회사는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게 뭐냐 하면은 데이터 그리고 AI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굳이 미국에서 한국을 들어오는데 야놀자였을까라는 부분은 뭐 할 얘기는 많지만 그냥 한 면의 관점에서는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구나, 그것도 AI로 라는 형태의 이제 하나의 어떤 단면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우선 AI에 대한 기본적인 몇 가지 기본 개념, 용어 뭐 요 정도. 왜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AI 얘기하지만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거나 어디 가서 뭐라도 한마디 던질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아는 척 하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vertical AI라는 얘기를 좀 풀어갈게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야놀자라는 여행업계에서 어떻게 이 AI를 적용하고 활용하는지 실제 사례라든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요 내용을 나중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AI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진에는 강아지만 수두룩하게 보이고 있죠.
AI 뭐 다 아실 건데 몇 가지 정리를 해놨어요. 사람이 하는 다양한 일을 흉내내거나 사람보다 더 빨리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가 다 그렇지만 AI는 더 잘할 수 있는 것. 자, 근데 어떻게 더 잘할까? AI가 자동차라 그러면 우리가 차가 가려면 이렇게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 연료구에 기름을 주입하는 걸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AI가 동작하게끔 하려고 하는 게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 받고 배우듯이 배워서 사람이 하는 일처럼 문제를 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를 AI다. 예. 그런데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하다. 이게 뭔 소리인지 지금 전혀 그죠? 생뚱맞죠? 데이터가 오염되면 잘못된 결과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건 또 뭔 소리일까?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옆에 강아지를 좀 동원했어요. 위에 있는 강아지 9마리가 있죠. 근데 강아지가 아닌 놈이 하나 있어요. 그죠? 가운데 쪽 맨 아래쪽에 보면 고양이가 섞여 있어요. 눈치를 채셨겠죠? 자, 훈련이라는 학습인가 뭐냐면은 요 9마리의 강아지들 플러스 끼어 있는 고양이를 보고서 얘네들은 강아지야, 강아지야, 강아지야. 주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 사진에 없는 것을 보더라도 아, 나는 얘네들이 강아지구나, 강아지구나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강아지야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고양이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금씩 고양이를 보고도 얘는 강아지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AI가 믿을 수 있니만이 정확하니 안 정확하니 하는 이유가 데이터의 오염인 거예요. 그런데 요 9마리 중에서 1마리만 고양이고 나머지 8마리는 강아지면은 이게 확률적으로도 9분의 1만큼은 오염되어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9마리 얘네들은 강아지야 강아지야 했는데 이 1마리의 고양이 때문에 정확도가 푹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밑에 있는 그림 보세요. 몇 마리인지 모르겠는데 7749 예. 49마리 중에서 여기도 어딘가에 고양이 1마리가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 찾아보세요. 저 가운데쯤에 고양이 1마리가 있어요. 얘도 똑같이 얘네들은 다 강아지야 강아지야 강아지야라고 또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은 49마리 중에서 48마리는 얘네들은 정말 강아지가 맞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 1마리 고양이는 역시 데이터가 오염돼 있죠. 확률적으로는 49분의 1만큼이 오염돼 있는 거지만은 48마리가 얘네들은 강아지야 강아지야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길에 있는 사진에 있는 이 강아지 또 다른 형태의 강아지를 봤을 때 아 얘는 강아지야 고양이가 아니야 라고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학습 훈련이라는 거예요. AI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시키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데이터가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정확하다는 말은 오염된 데이터가 적게 정확할수록 AI의 성능이 뛰어나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가지고서 AI를 이렇게 우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 히스토리죠. 그래도 이제 우리는 좀 알고 갑시다. AI는 한 70년 전쯤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그때가 95년이군요. 처음 이제 AI 자연어 처리를 할 때 AI가 지금 30년 전이죠. 그때 AI를 했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AI라는 부분은 그냥 전문 연구원들의 연구 어떤 항목이었지 일반인들은 그게 뭐 AI가 뭔데
라는 형태로 70년 중에 거의 한 뭐 60년 이상을 이어져 왔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전쯤에 알파고 알죠? 이세돌 이 기사의 바둑 게임 혹시 모르시나요? 예, 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알파고. 사람과 AI가 처음으로 바둑을 가지고서 이제 시합을 하죠. 그때 이세돌 기사, 사람을 대표하는 우리 이세돌 기사가 한 번 이겼었어요. 나머지 이 게임들은 다 졌죠. 그러면서 이 알파고가, 참고로 알파고는 딥마인드라는 구글의 이제 한 자회사예요. 거기에 이제 AI의 어떤 하나의 어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세상에 AI라는 게 막 나타나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AI 때문에. 왜냐? 이게 한국에서 이루어진 경기였었어요. 전 세계로 알려진. 그러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챗GPT, 그죠? 그 다음에 제미나이 이런 형태가 나타난 게 채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죠, 그죠? 무료 모델조차도 뭐 포토샵에 버금가는 이미지 에디팅부터 동영상도 만들죠.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너무나 편하게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AI예요. 이제 변천을 이렇게 쭉쭉쭉쭉 너무나 빨리 해온 거죠. 자, 지금부터 더 재미없겠지만 이거는 정말로 몇 가지 알아놓으시면 밖에 가서 아는 척할 수 있어요. AI에 대해서. 머신러닝이라는 단어가 있고 생성형 AI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소하신가요? 들어보셨어요? 아까 이제 알파고 바둑 두는 거는 머신러닝의 한 부분이에요. 머신러닝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학습해가지고 패턴을 찾아내죠. 그걸 가지고서 예측을 하는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생성형 AI라는 거는 그냥 GPT예요. 언어 모델이에요.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는 어떤 언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파악하고 답을 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머신러닝이라는 단어와 생성형 AI라는 단어는 꼭 기억하시면 밖에 가서 되게 아는 척하기에 좋은 AI 용어들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모르면은 창피할 정도로 이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에이전틱 AI라는 또 이상한 형태의 용어가 또 나와요. 에이전트 아시죠? 에이전트. 영화에서 보면은 첩보원들 에이전트라 그러죠. 그죠? 뭔가를 일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에이전트라고 하죠. AI 에이전트 내지는 에이전틱 AI 이거는 뭐냐 하면은 AI가 우리 챗GPT처럼 뭔가를 물어보면 답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태스크를 수행하는 거예요. 일정을 짜줘, 실제로 짜주는 거예요. 항공권을 캔슬해줘, 캔슬해 주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줘, 전화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되게 처음에 이 생성형 AI라는 부분이 한 3, 4년 전에 나왔을 때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뀐, 실제로 이제 이 기업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도 이제 요즘 한참 많이 나오는 용어라서 글로벌 AI라는 단어와 소버린 AI라는 부분이 있어요. 글로벌 AI는 뭐 쉽게 얘기하면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쓰는 그런 글로벌 AI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그 자체예요. 근데 소버린 AI라는 건 뭐냐면은 이 글로벌 AI가 대부분은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영어 중심적이야. 어떤 경우는 독도는 누구 땅 물어보면은 이게 엉뚱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죠? 어떤 경우에는 뭔가 한국 정서에 안 맞는 형태, 이런 형태로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만들어진 우리 이 AI 모델인데, 소버린 AI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국가 관점에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되게 민감한 어떤 뭐 국방 관련한, 파이낸셜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글로벌 서비스에 어떻게 그러기가 좀 무섭잖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우리 한국 내에서 인프라도 갖추고, 인프라란 말은 예를 들어서 뭐 GPU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은 CPU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런 어떤 인프라라든지 내지는 어떤 데이터도 저런 영어 데이터가 아니야. 우리 한국에서 어떤 관리될 수 있는 한국어 데이터. 그리고 뭔가 규제라든지 가이드라인도 한국에 맞춰줘야지. 통제를 해야지. 이런 형태. 한국만을 위한 AI 모델을 소버린 AI. 참고로 한국은 한국 소버린 AI, 또 다른 나라는 다른 그 나라의 AI 모델, 인프라와 규제와 데이터를 그 나라에서 통제하고 제한을 해서 만드는 AI 모델을 소버린 AI라 그래요. 근데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좋을 만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요즘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한국형 AI를 만들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대부분 다 소버린 AI, 한국형 소버린 AI라고 봐주시면 돼요. AI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도 짓고 투자도 엄청 하고 정부도 엄청나게 지원하고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버린 AI, 한국형 AI를 만들기 위한 어떤 방향이다, 노력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다른 형태의 단어가 나와요. Vertical AI. 자, 다시 범용 AI라는 거는 그냥 GPT라고 봐주시면 돼요. 모든 걸 다 대답해주는. Vertical AI라는 거는 한 분야에 대해서 포커스된 형태의 AI 모델 내지는 AI 서비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제너럴 AI, 범용 AI라는 거는 내가 뭘 물어본들 다 대답을 해주죠. 예를 들어서 뭔가 노래를 하나 만들어줘, 뭐 이미지를 처리해줘.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일본 도쿄를 가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가야 돼,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주죠. 근데 버티컬 AI라는 거는 특정한 분야, 의학 분야, 법률 분야, 여행 분야, 각각 한 분야에 딱 특화돼 가지고 그 부분만을 잘하자. 왜? 어떻게? 그 부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훈련시키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버티컬 AI예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두 개씩 해서 이제 한 8가지, 그리고 중복된 거 빼면 한 5가지 정도 용어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억해 두시면은 밖에 가서 아는 척하기에 정말 좋은 형태의 AI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단순히 용어를 벗어나서 이 부분들이 많은 AI 어떤 학회라든지 내지는 어떤 세미나라든지 학교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다 얘기되는 부분들이 요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긴 해요. 그걸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이고 하시니까는 제가 뭐라도 좀 더 쉽게 짧게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버티컬 AI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특정 한 분야에 대해서 특화된 형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느냐, 오늘 저희는 이제 회사 여행업계에서 일을 하는 기업이고, 여행업계라는 거는 딱 그 부분에 특화된 형태로 이제 저희가 AI를 활용하고 적용하고 관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굳이 그냥 범용 AI를 적용하면 되죠? 라고 할 수 있는데, 범용 AI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맥가이버 칼 아시죠? 거기에 뭐 칼도 있고 톱도 있고 병도 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면은 칼이 이만큼 두껍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톱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딱 그 톱 기능만 있는 거 하나만 하면 일단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갖고 다니기 휴대하기에도 더 슬림하고 더 조그맣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뭔가 이제 뭐 갈고 닦아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만 갈고 닦으면 되는데,
이제 뭐 칼도 닦아야 되고 가위도 닦아야 되고 하는 노력이 적게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는 모든 걸 나는 다 하겠다가 아니고 나는 우리 기업에 요것만 하니까는 요쪽에 특화된 것만 하면은 비용도 세이브하고 일하는 인력도 적게 되고 일하는 분들은 더 전문성이 뛰어나게 되고 뭐 이런 이유에서 버티컬 AI는 대부분의 큰 기업이 아닌 이제 많은 대부분의 대다수의 기업은 버티컬 AI를 적용하고 사용하고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렸듯이 버티컬 AI의 예시는 자, 자동차다. 그러면은 뭐 트럭도 있고 뭐 일반 승용차도 있고 뭐 오토바이도 자동차죠, 그죠? 버스도 있고 다양한데 그거는 범용 자동차야.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소방차라는 형태로 딱 포커스를 하고 싶어. 예. 그러면은 소방차라는 거는 버티컬 AI. 일반적인 바퀴가 2개나 3개나 4개 달려서 이렇게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자동차는 범용 자동차, 범용 AI, GPT 같은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이제 메디컬 부분이나 그다음에 금융, 파이낸스 부분이나 이제 제가 있는 기업처럼 여행 그리고 관광 같은 이쪽 분야에 특화된 형태의 AI 기술을 사용하고 AI 데이터를 모으고 AI 서비스를 만들고 AI 중심의 비즈니스를 하는 게 버티컬 AI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글자가 많아서 좀 재미가 없죠. 자, 그냥 말로만 조금 설명드릴게요. 버티컬 AI라는 거는 데이터 활용 5번에 먼저 보세요.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데이터를 쓰는데 실제로 쓰는 거는 아주 그 미세한. 자,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그죠? 스마트폰의 기능이 이만큼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마 카톡이나 전화나 메신저나 몇 개만 쓰잖아요. 근데 많고 많은 앱을 다 쓰지는 않을 거예요. 쓰더라도 조금만 쓰고. 근데 폰 입장에서 보면, 핸드폰 입장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파워 낭비와 자원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버티컬 AI는 그와 반대로 가장 심플하고 단순하고 딱 필요한 만큼의 어떤 자원을 쓰면서 역할을 충분히 하는, 내가 필요한 역할을 하는 그 관점에서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다. 뭐냐면은 내가 10가지를 다 못할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하고자 하는데 나는 왜 다 됐어. 2가지만 집중적으로 팔 거야. 그러면 적어도 그 2가지에 대해서는 내가 이 친구가 반에서 1등하는 친구일지라도 10개 하는 것보다 내가 2개 파는 게 그 2개에 대해서는 내가 더 뛰어난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런 형태로 그 내 영역에 대해서는 아주 차별화 포인트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부분들도 대부분 다 비슷해요. 1번만 다시 더 하나만 말씀드리면 도메인 정확도. 이 도메인이라는 게 URL 도메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특정 산업 분야이라는 어떤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딱 이 부분만 어떤 범위 자체를 좁히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한 정확도, 그러니까 퀄리티가 품질이 아주 뛰어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챕터가 한 10개 되는 책을 이번 시험 기간 동안 해야 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이 시험 기간 안에 이 공부를 다 못 하겠어. 그것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서야.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뭐 F 받을 수는 없고. 그러면은 최소한 D나 C라도 받고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챕터 2-3개에 대해서만 몰빵해서 거기서 나오는 부분이라도 일단은 점수를 받고 나머지는 포기하더라도 위기를 모면하는 게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죠. 챕터 10개를 다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실제 많은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효율성을 따져요. 왜냐하면 우리 항상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거기서 다 못하는 것보다는 한두 가지에서 뛰어날 수 있으면은 그 분야에서는 이 상대방보다 내지는 어떤 다른 서비스보다 앞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말하는 기업에서 이제 주관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로 쓰기는 해요. 예. 네. 근데 이게 버티컬 AI라는 것 자체가 되게 쉬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좁은 부분만 하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라는 기술을 써서 기업에서 쓰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분야에서 쓰려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개 정도의 기업이 다 우리도 AI를 쓰고요. 우리도 AI를 쓰고요. 만들어 쓰고요. 어떻게 쓰고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잘 만들어서 활용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어떤 실질적인 전문성 자체가 조금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파고 들어갔을 때 만들어내는 임팩트가 충분히 큰데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욕심이 나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뭔가 경쟁에서는 내세울 게 조금 이제 이 어려운 그런 케이스는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뭘 하든 우리가 그 많이 하는 것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제대로 집중해서 그 부분에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AI, 버티컬 AI든 어떤 AI를 한다라는 많은 기업들 보면은 자체 기술 개발 능력이 있으면 이 방법은 추천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ROI, 이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예요. 예. 투자 대비 뭔가 이제 나타나는 결과 자체를 만들어내는 게 실제로 내부 경쟁력이 없으면 성공하기가 좀 힘든 영역일 수 있어요. 그냥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일반적인 상용 AI 모델을 적당히 써서 적당히 흉내내는 형태, 뭐 그게 사실은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경쟁력을 갖기가 정말 힘이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뭘 하든지 이거는 하나의 어떤 교훈이 될 수 있는데 뭘 하든지 다 하는 것보다 한두 가지에 집중하면은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이 버티컬 AI라는 것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좀 여행 산업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저희 이제 야놀자 관점에서는 엔터프라이즈 영역과 컨슈머 영역이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영역은 되게 이제 학생들 관점에서는 재미가 없는 부분이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엔터프라이즈는 뭐냐면 B2B라 그래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실제로 호텔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다음에 호텔 이 객실을 어떻게 전 세계에 뿌리고 하는 영역인데 와닿지가 않아요. B2B는 일반인들한테는. 그래서 조금은 B2C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여행객이 뭐 배낭여행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 관점에서는 이거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준비는 이렇게 섞어왔지만은 그쪽으로 조금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행 일정 최적화 뭐 이런 거 있어요. 일정을 쭉 짜주는 거지. 꼼꼼하게 이제 이 어딜 가고 첫날에 어딜 가고 거기 가면은 거기 가서 또 이걸 먹어야지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딜 딴 데를 가지 뭐 이 호텔은 좋으니 안 좋으니 이런 형태를 꼼꼼하게 챙기기도 하지만 이거를 AI가 대신 짜주면 어떨까? 그죠? 그런 형태 그게 이제 버티컬 여행에서의 어떤 버티컬 AI 한 분야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국어 고객 응대 챗봇 이런 게 있네요. 이건 나중에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갔는데 일본을 갔는데 나는 일본어를 못해요. 그나마 부족한 영어로 하는데 상대방이 또 영어를 못해. 근데 체크인을 해야 돼. 문제가 생겼어. 예, 난감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언어적인 부분을 내가 해외여행 갔을 때 어떻게 극복할까? 또 거꾸로 외국인이 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조그마한 호텔이란 말이에요. 호텔 매니저가 외국인이 왔는데 막 당황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한국말을 못해.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자동 번역이 될지 통역이 될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어시스턴트 역할로 이제 그런 상황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여행이라는 요 업계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버티컬 AI 분야는 되게 많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렇다, 뭐 이럴 거다, 이럴 수 있다, 좋은데 야놀자라는 이 여행업계는 어떻게 실제로 이 AI라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조금은 이 부분은 좀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게 본의 아니게 좀 회사 얘기가 좀 나오게 됐는데 야놀자라는 회사는 아마 되게 익숙하실 건데 놀이라는 브랜드는 되게 생소하시지 않으세요? 놀. 야놀자의 가운데 스펠 3개예요. NOL, 놀. 자, 야놀자라는 회사에서 이제 일부 이렇게 컨슈머 프로덕트라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앱에서 이제 예약하고 하는 그 부분하고 트리플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이구 트리플 어떻게 다 이렇게 아시지? 네. 그다음에 인터파크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기 BTS나 누구 공연하면은 표를 거기서밖에 못 사요. 그 세 개를 하나의 회사로 이렇게 합친 회사가 놀이라는 회사예요. 놀 유니버스라는 회사예요. 사명은 놀 유니버스. 그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서비스하는 브랜드가 놀이라 그래요. 그래서 TV에서 뭔지 모를 이상한 이름의 회사가 계속 이제 광고로 나오면은 캬가 카캬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야놀자와 인터파크와 트리플이 합병한 하나의 회사가 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B2B예요. 참고로 되게 놀라시겠지만은 야놀자라는 회사는 B2B와 B2C의 두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종업원 수가 50%가 글로벌에 있어요. 외국 분들이에요. 그리고 뭐 인도라든지 이스라엘, 이탈리아 뭐 곳곳에 해서 R&D 센터도 있고 실제 약 한 30몇 개 정도의 오피스가 있어요. 전체 전 세계에서. 그리고 한 200개 이상 나라에서 이 B2B 이 비즈니스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호텔 가시면 체크인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호텔 매니저는 이 단말기에 대놓고 뚝딱거리죠, 그죠? 누군가 왔는데 체크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신분증도 확인하고 객실도 배정해주고 그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PMS라는 Property Management System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걸 호텔 관리를 해요. 그게 이제 저기 있는 스플라이어 아래쪽에 있는 PMS라는 이제 한 영역이고 나머지 이 모든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소프트웨어 내지는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근처에 호텔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체크아웃을 하면 방이 비죠. 그러면은 청소한 다음에 다시 이 방이 이용 가능해요. 그러면은 몇 초 내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여행 사이트에서 이 방이 어베이러블한 걸 알아요. 전 세계에.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 방이 비었어요라고 전 세계 한 60만 개 정도의 이 서비스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전파가 돼요. 그런 형태를 저희가 만들고 그다음에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호텔이나 이런 스플라이어들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어떤 채널 판매하는 채널들에 공급하는 비즈니스를 저희가 해요. 그래서 야놀자라고 얘기를 어딘가에서 들었다. 그러면은 요 핸드폰 앱에서 예약한다라는 거는 한 분야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 분야는 전 세계에서 이런 형태의 B2B 서비스도 하는 회사더라 정도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회사는 이게 미션이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회사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뭘까요?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취직을 하거나 대학원 가거나 그게 미션이잖아요. 고울이잖아요. 고울을 세팅하죠. 회사에서는 회사가 추구하는 고울들이 있어요. 그 고울이 저희 회사는 우리는 여행을 10배 쉽게 만들겠다 라는 미션이 있어요. 뭘로? AI로.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런 B2B 엔터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우리가 예약하는 컨슈머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이 상당해요. 여행 관련된 데이터들이. 그 데이터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AI의 연료로 쓰여요. 그리고 AI 서비스를 통해서 또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또 상당해요. 그것들이 데이터와 AI가 서로 이렇게 동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AI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고 데이터는 더더욱더 쌓이고 데이터를 많이 쌓이니까 더 정확하고 더 이제 사용자한테 좀 더 나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이렇게 체인이 만들어져요. 네. 자, 지금부터 조금 예제 중심으로 갈게요. 버티컬 AI의 하나의 어떤 예제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해외 여행이나 국내 여행 안 다녀오신 분이 거의 없죠. 대부분 다 다녀오셨을 거예요.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으면 모든 호텔은 가격이 항상 변해요. 똑같은 가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제주를 간다. 제주에 A라는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 가격은 이게 15만 원이었는데 오늘은 14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16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가격이 계속 바뀌어요. 대부분의 호텔은. 안 그런 곳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시장 논리예요. 내가 투숙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으면 호텔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올라가겠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니. 근데 비수기예요. 주중에 아무도 어디 여행 안 가는데 호텔이 텅텅 비죠. 그러면 호텔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내려가겠죠. 그게 이제 항상 사실은 실시간으로 움직여요. 많은 경우는. 근데 그걸 갖다가 사실은 호텔 매니저분들이 손으로 이제 그걸 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이 아니고 하루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몇 가지 패턴 정해놓고 그냥 그대로 되는.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실시간성이 떨어지니까는 좀 더 많은 이 투숙객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잃어버리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사람이 하다 보면. 근데 그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죠? 특히 주말 되면 출근도 안 하잖아요. 일부만 출근하니까. 그러면 가격이 안 변해. 그러면은 옆에는 예를 들어서 비슷한 호텔이 있는데 15만 원짜리 호텔인데 13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 근데 나는 가격이 안 변하니까 15만 원 그대로야. 그러면은 이 호텔은 방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가격이 비슷한데 비싸니까. 여기는 싼데.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이제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손으로 하다 보니까는 가격 변화를 못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호텔 입장에서도 되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야놀자에서 처음으로 만든 AI 모델이에요. 실제로 요게 그래프로 돼 가지고 요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래프예요. 그래서 시간이 날짜가 짝짝짝짝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약하려고 하는 체크인 날짜가 60일 뒤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은 방이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는 가격이 되게 싸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미리 예약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약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막 예약을 하니까는 가격이 이렇게 사사사 올라가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막 이게 자동으로 투수 가는 사람 보고 주위에 이제 업장들 보고 다른 경쟁 호텔들 보니까는 이 가격 조절을 사람이 아니고 자동으로 AI가 막 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장점 중에 하나가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주말이고 뭐고 없죠. 한밤중이고 낮이고 없죠. 그래서 그냥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동작하는데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좀 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투숙량이 늘어나요. 그리고 가격도 더 올라가. 호텔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겠죠. 근데 여행객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형태로 다 이제 다른 호텔들도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는 내가 그 시점에서 좀 더 싼 가격의 호텔을 또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는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그 어떤 호텔을 이용하려고 하는 투숙객이나 여행자나 어떤 각각의 윈윈 할 수 있는 형태로 이 AI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에이전트라는 AI 에이전트라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2년 전에 실제로 서비스를 시작했죠. 아까 이제 트리플이라는 걸 많이 이제 안다고 하셨는데, 요게 저희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트리플 서비스에서 일정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 트립 플래너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방콕 3박 4일을 가는데 AI가 자동으로 일정을 쫙 추천해줘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첫날에는 어디 뭐 수상시장을 가고요, 둘째 날은 또 어디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 다음에 이쪽 가서 밥 먹으면 되고요라는 게 쭉 만들어져요. 나는 태국을 가본 적도 없지만 AI는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AI가 모든 이런 그 데이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AI가 이런 형태로 자동으로 일정을 쭉 짜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했더니 사용자들이 당연히 괜찮겠죠, 그죠? 좋겠죠? 그래서 이제 CTR, 클릭률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 빈도가 한 30% 늘어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 나한테 도움이 이게 나한테 유용하네? 실제로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사용자 경험을 좋게 한다라는 말을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걸 갖다가 일일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AI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런 자동으로 일정을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전부 다 버티컬 AI, 그죠? 그리고 요거는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한 버티컬 AI의 하나의 예제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다 버티컬 AI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머신러닝을 이용한 버티컬 AI예요. 네. 여러분 이 사진 어떠세요?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호텔 건물도 나오고 유채꽃 이렇게 뭐 불꽃놀이 화면에 손을 잡고 가는 아빠의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이미지 보세요. 여기 왼쪽에 있는 큰 일반 사진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른 모습의 사진이에요. 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딱 디스플레이가 됐죠. 근데 지금 가을이에요. 단풍이 막 이렇게 지어 있는 그런 가을 풍경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과 그다음에 그냥 밋밋한 형태의 파릇파릇한 형태의 나무가 보이는 사진하고는 사람들의 마찬가지로 CTR, 클릭-트루 레이트, 이 클릭률이 달라지거든요. 좀 더 사용자한테 어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한 사진 가지고서 AI가 다 만들어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진을. 저기에 있는 아이와 엄마, 아빠, 뭐 이런 모든 유채꽃,
이 모든 것들이 다 AI가 만든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많은 이런 서비스를 만들죠, 그죠? 실제로 저희 야놀자는 한 80% 정도의 이미지를 AI가 만들어내요. 옛날에는 이제 디자이너가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었는데 지금은 약 80% 정도는 AI가 만들어내죠. 예. AI가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프롬프트라고 알죠, 그죠?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배경이 이렇게 바닷가고 아빠가 애 손잡고 가는 데가 저저쩌고 그런 프롬프트를 이만큼 적어주면 이런 형태의 그림을 만들어줘요. 근데 그거조차도 이만큼의 이 인풋을 못 주니까 몇 가지만 던져주면은 실제로 이만큼의 프롬프트를 또 자동으로 만들게끔 변환해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이 AI를 활용한 재미있는 어떤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왜 하느냐? 사용자의 경험을 좋게 만들어 주려고. 네. 그리고 그것은 곧 또 이제 기업으로서 비즈니스를 또 더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또 도와주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생성형 AI라는 걸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 생성형 AI라는 거는 AI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챗GPT, 제미나이 이런 것들은 다 AI 모델이라고 있어요. Large Language Model, LLM이라고. 걔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내가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해주고, 내가 번역을 요청하면은 번역을 해주고, 요약을 요청하면은 요약을 해주고, 그걸 AI 모델, 라지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거를 왜 챗GPT를 만든 오픈 AI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형태로만 만들지? 아까 얘기한 소버린 AI, 왜 우리 한국은 한국대로 AI 모델을 못 만들지? 더 나아가서 야놀자는 왜 야놀자만의 AI 모델을 못 만들지? 이렇게 쭉 이어질 수 있죠. 참고로 이제 이런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드는 거는 수천 명의 개발자들이 만들어내요. 예. 근데 저희는 저희의 야놀자 언어 모델을 만들었어요. 챗GPT가 이만큼 큰 사이즈의 리소스가 들어가는 모델이면은 저희는 요만큼의 작은 언어 모델을 만들어내요. 이유는 챗GPT는 범용 AI고 글로벌 AI고 저희는 버티컬 AI예요. 근데 이걸 굳이 왜 만들지? GPT 걸 쓰면 되는데 제미나이를 쓰면 되는데 비용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보안, 시큐리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곳곳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은 좀 떨어지더라도 저희 자체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 내부의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놀자가 이걸 만들었네? 다른 사람들도 굳이 쉽게 만들 수 있을까? 만들기는 힘들죠. 저희는 다행히 이제 조금 이런 형태의 내부 기술력을 좀 가진 기업이라서 스스로 만들고 있는데, 참고로 이걸 저희가 작년 봄에 이제 처음 오픈 소스로 냈는데 좀 한국에서 1등도 먹고 좀 반응이 좋았었어요. 많은 회사들이 오픈 소스로 내보내다 보니까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또 이걸 가지고 가서 또 이제 그들 나름의 목적으로 또 쓰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걸 특허로도 내고 저희가 이제 그런 형태를 많이 했죠. 그래서 방법은 다르지만 용도에 따라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이 어떤 기술력이 받침해 준다면은 자체적으로 작은 규모의 모델을 만들어서 각 기업의 어떤 니즈에 맞게끔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 참고로 저희 이 모델은 되게 특이한 구조라서 진짜 말이 안 되는 정도, 아주 초경량으로 만들어진, 그러나 이제 성능은 아주 뛰어난 번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단한 대화 형태는 아주 성능이 뛰어난 자체 모델을 보유하고 있기는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이브 로제타라는 모델이 또 있어요.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하다 보니 아까 놀이라는 저희 이제 요 예약하는 사이트 브랜드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희 글로벌 사이트도 있어요. 놀 글로벌 사이트.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제 BTS 예를 들었잖아요. BTS 다 아시는 거 맞죠? BTS 공연을 보려면 저희 노를 안 통하고는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미들이 외국에도 되게 많잖아요. 그 아미들이 저희 한국의 BTS 공연을 보려면 노을에 무조건 와야 돼요. 근데 노을은 한국어 서비스라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노을 글로벌 사이트가 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서비스되는. 그래서 이제 와야 되는데 그게 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이제 서비스되다 보니까 데이터를 번역을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후기를 남기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사람이 후기를 남길 수도 있고 중국어로, 일본 사람이 일본어로 후기를 남길 수도 있고, 또 이제 영어 쓰시는 분이 영어로 남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한글로 남길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내가 바라보는 언어 세팅된 형태로 그냥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어떤 언어로 후기를 남겼건 그런 모든 번역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번역 모델을 가지고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예제가 그냥 가짜로 만든 예제는 아니고 진짜 실례인데, 저희가 이제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미지. 포스터 같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발라내서 번역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미지 보면은 테이블이 있고 화수목 뭐 금토 쭉쭉쭉 그다음에 이제 뭔가 시간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번역을 하면 일부 번역기에서는 화가 이 fire 불, 수가 이 손 hand, 목이 이 목 사람 목 neck 이렇게 번역을 해요. 왠지 아세요? 그냥 요 싱글 레터 하나예요. 컨텍스트 전혀 없이. 예, 화 그러면은 앵거일 수도 있고, 그죠? 파이어일 수도 있고. 이게 화요일인지 누가 알아요? 사람은 알겠죠. 근데 많은 번역기는 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컨텍스트가 없어서. 근데 이제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버티컬 AI, 버티컬 모델이기 때문에 여행에 특화된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알고리즘까지 요 문맥을 같이 파악하게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화수목은 정확히 화수목으로 번역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버티컬 AI 특징은 좀 더 특정 분야에 잘할 수 있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번역 모델들은 다 모든 걸 다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0개 다는 못해도 2개에 대해서는 정말 뾰족하고 그 10개 다는 이 경쟁업체들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신감으로 저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참고로 저희가 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회사의 하나였던 기업 철학 중에 하나가 어쨌든 사회에 공헌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게 커요. 그래서 클로즈드 모델로 만들면은 오픈소스 소스를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모델을 가지고서 자기네들 기업은 쓰고 있지만은 다른 회사나 다른 외부에서는 못 쓰고 서비스만 쓰게끔 받는 그런 건데, 저희는 만드는 쪽쪽 다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서 누구든지 소스 코드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빌드에서 저희하고 똑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공짜로 많은 기업들이 쓸 수 있게끔 저희는 대부분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예, 한편으로는 뭐 내부적으로는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이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는 관점에서
우리 한국이라는 이 국가 경쟁력을 그래도 공유하면서 좀 더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있어요. 참고로 제가 여기 밑에 보면 야놀자 번역 모델로 구글링 해보세요. 얘도 야놀자 LLM으로 구글링 해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논문이 나오기도 해요. 영어로 쓴 거.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어렵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그 논문도 한 반 정도는 사람이 썼는데 나머지 반은 AI로 정리를 해서 내놓은 논문이에요. 자, 요거는 텔라라는 저희 프로젝트예요. 참고로 저희 많은 경우에 회사에서 과제를 할 때는 코드네임을 써요. 코드네임을. 그래서 요거는 이제 AI 드리븐 VoIP라는 건데 AI로 만든 이 보이스 콜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화기. 이 인터넷 이 IP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얘기인데 인터넷 회선을 써 가지고서 전화를 하는 그런 어떤 과제예요. 아직까지 론치는 안 됐는데 실험은 지금 이제 쭉 해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B2B라는 엔터프라이즈 저희가 이제 한 200개 해외 나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B2B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디 길 가다 보면 뭐 하나 투어, 뭐 모두 투어, 노랑풍선 이런 여행사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예,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뭐 핸드폰이나 내지는 웹사이트에 가서 뭐 호텔 예약하면 되지, 여행 예약하면 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도 특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많은 분들은 여행사를 직접 찾아가요. 그래서 저기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박 며칠 여행 갈 건데 좀 찾아줘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걸 여행사, 이제 그런 여행사를 우리가 그 TA,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부르고 또 이제 뭐 투어 오퍼레이터라고 이제 그런 형태의 업무 대행을 해주는 예약 대행을 해주는 그 군데군데 가다 보면은 이제 스토어가 딱 있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쪽 통해서 예약을 하면 예약이 된 게 예약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어디 뉴욕에 무슨 호텔을 예약했다 거기 통해서 그러면은 예약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예약이 된 게 아니에요. 예약이 됐습니다 하고 이제 나는 집에 왔는데 이 여행사들은 열심히 거기 또 전화하고 해가지고 여행 예약 번호를 직접 받아요. 예. 근데 만약에 예약 번호를 못 받으면 나중에 이제 그럴 수 있죠. 여행사가 고객님 죄송한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예약이 사실은 안 됐어요. 환불해 드릴게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예약을 하고 나면은 호텔에서 예약 번호를 받아야 정말 예약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저희가 1년에 몇십만 건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트랜잭션이 많으니까. 근데 그걸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전화해가지고 저희 내부 운영 직원이 예약 번호를 다 받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이걸 AI로 할 수 없을까? 고민을 했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 여기서 이제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요. 첫째, 전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몇 번 이제 해외 전화했죠. 그러면은 보통 ARS가 딱 받잖아요. 뭐는 1번, 뭐는 2번. 걔를 이제 AI가 알아듣고 자동으로 이거는 2번이구나. 2번에 해당하는 시그널을 탁 날려요. 그러면 2번을 누른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그럼 2번으로 넘어가. 그래서 단계별로 넘어가서 사람이 딱 봤죠.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지금 요 비디오로 데모로 잠시 보실게요. 한 1분 정도인데 비디오 좀 켜주시겠어요? Hello, I am calling to request a reservation confirmation number for a booking. The check-in date is January 30th, 2025, and the checkout date is January 31st, 2025. It is for one junior suite under the name Ken Williams and Brad Williams.
Okay. Hi, my name is Preeti. I am from the reception. Can you please repeat the check-in date and the guest name? Certainly. The check-in date is January 30th, 2025, and the guest name is Ken Williams and Brad Williams. Okay. Okay, what do you need exactly? I need the reservation confirmation number. Could you please locate that for me? Yeah, it will be 5676. Could you please confirm if 5676 is correct? No, sorry, it is 56768. Okay, my apologies. Let me get that right. Is the correct number 56768? Yeah, that's right. Could you also please check and confirm the payment status for this reservation? Has it been Payment successfully... is done. Okay, so just to confirm, the payment status is confirmed. Is that correct? Yeah. Thank you for your help. Have a great day. 자, 방금 남자 목소리가 AI예요. 여자 목소리는 호텔 리셉션 일하는 여자분. 아까 이름이 PT였나요? 프리티였나요? 여자분. 근데 요 케이스는 그 아까 여자분이 자기가 AI랑 통화하고 있는 줄을 몰랐었어요. 이거는 실제 예거든요. 예. 아직도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한 20% 정도는 초기에 AI가 전화네 이러면서 이제 끊어버리는 케이스가 있고 나머지 80%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완료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항상 딱 요 시나리오대로만 얘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AI가 다 알아듣고 스스로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보이스로 뿌려줘요. 마치 사람인 양. 근데 그 80%는 상대방이 AI인 줄 모르고 통화를 해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제예요. 현실에서. 네, 영화에서 보는 장면이 아니고. 네,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그 다음에 같은 이제 텔라라는 거는 저희가 요 서비스의 이름이고 이 텔라의 또 다른 활용은 여기에서 좀 이제 또 설명 하나 드리고 또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하나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은 난처한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뭐 내가 영어를 해도 상대방이 영어를 못할 수도 있고 나라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영어가 불편해서 상대방은 영어를 하지만은 또 이제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호텔이나 내지는 호텔이 아니더라도 어디 뭐 에버랜드를 간다 입구에서 그런 낭패를 뭐 당할 수도 있고 여행을 가면서 아까 제가 이제 저희 회사의 미션은 여행을 10배 쉽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행 상황에서의 어떤 어려운 점은 곳곳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외국 여행에서 발생되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언어 장벽으로 인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텔라라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번역 소프트웨어는 많아요. 그것도 대부분 다 AI를 써서. 근데 이거는 이제 여행에 특화된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거꾸로 이제 외국에 이 여행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또 이제 똑같이 이제 우리처럼 겪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텔라라는 거는 AI 모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언어의 장벽을 샥 없애 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한국말로 하든 영어로 하든 일본어로 하든 중국말로 하든 상관이 없죠. 이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레이 부탁드릴까요? 고객님의 예약 정보는 이준영님 사포로 조장케이 유라쿠스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맞을까요? I'm sorry, I don't speak Korean. Could you please speak in English? Certainly, I apologize for that. My name is Dee Manan, and I'm calling to confirm your reservation. We have your reservation under the name Lee Jun Young at Joseonke Yurakusoan in Sapporo. Is that correct?
이 정보가 정확한가요? 아, すみません。韓国語がわかりません。日本語で話していただけますか？はい、申し訳ございません。日本語で対応。ジュンヤン様の札幌、定山経由楽草湾ホテル、予約についてですが、こちらの情報でお間違いありませんでしょうか？ 네. 보셨죠, 그죠? 영어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일본어로 하든 자동적으로 얘는 무슨 말인지를 인지하고 또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현실인 거예요, 사실은. 예, 먼 미래 내지는 영화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근데 지금 이렇게 번역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이런 형태의 우리가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AI 기술이 있는 이유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왜 한국을 굳이 야놀자라는 회사를 왔을까? 데이터와 AI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구글과 야놀자는 다르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온 거죠. 다만 범용 데이터, 범용 AI에서 버티컬 데이터, 버티컬 AI를 하는 회사, 그 차이만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은 실제로 기업에서 회사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실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저희가 요거는 곧 이제 글로벌 서비스에 론치를 할 부분인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냥 책에서 내지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냥 하는 얘기구나가 아니고 실제 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야놀자는 오늘 여행이라는 요 업계에서 하나의 어떤 버티컬 분야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그 저희 자체적으로도 언어 모델 LLM이라는 걸 만들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버티컬 영역에서 그다음에 자원이 작고 그리고 회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영역은 되게 뾰족하게 조그마한 영역을 해요. 그래서 언어 모델도 텍스트에 딱 포커스돼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문자. 그래서 요약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대화하는 거에 포커스돼 있고 방금 보신 거는 그걸 좀 넘어선 거예요. 아까 이미지도 좀 넘어선 거예요. 그걸 하려면 저희가 투자를 이만큼 해야 돼요. 근데 회사는 이제 그럴 만큼의 저희가 사이즈가 규모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도 기술력이 있지만은 외부적인 파트너십 형태를 많이 갖고 가요. 자, AI에서 텍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이미지, 비디오, 보이스 이런 부분들을 멀티모달리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멀티모달리티. 그래서 이제 GPT에서 보시면 이미지로 뭐 지브리 스타일로 내 사진 바꿔줘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죠, 그죠? 예, 그런 이미지라든지 이걸로 쇼폼을 만들어줘. 예, 뭐 이런 것들은 다 멀티모달리티라는 영역이에요. 그거는 또 다른 형태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트레이닝이 학습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자원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은 글로벌 리딩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형태로 이제 저희가 요 AI 기술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멋모르고 그냥 뭐 이런 AI 모델을 써서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한 작년 정도부터는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나타나서 저희가 지금은 모든 걸 다 에이전트화해서 각각의 하나의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하나의 이 우리 왜 영화 보면은 이 FBI 뭐 이런 CIA 이런 사람들 있죠, 에이전트. 하나의 한 명 한 명 다른 역할을 하는 것들을 쫙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에이전트들을 쑥쑥쑥 엮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짜집기, 영어로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요. 우리 오케스트라 하죠, G 막 하는 거. 셋 오브 그 연주자들, 오케스트라 단원,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각각의 에이전트들을 기능을 하는 것들을 얘 뽑고 얘 뽑고 얘 뽑아서 하나로 짜집기를 하면은
하나의 서비스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해서 만드는 게 AI 에이전트 내지는 에이젠틱 AI라는 형태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회사는 버티컬 AI라는 영역을 아주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버티컬 AI 중심으로 가고 있고 이 구글이라든지 오픈 AI, 뭐 아마존, 클로드 이런 많은 기업들과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설비소방공학과 재학 중인 전상현입니다.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비전을 세우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마케팅, 영업 등 다른 여러 부서와 비전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협업을 이끌어내며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혹시 몇 학년이세요? 4학년이세요. 혹시 그 과제로 팀 프로젝트 이런 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네. 팀 프로젝트를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각각이 예를 들어서 4명, 5명 한 조를 짤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역할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발표 담당, 어떤 분은 뭔가 프레젠테이션 준비 담당, 어떤 분은 기획 담당, 뭐 이렇게 뭔가 역할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기업으로 투영을 해보면 각각의 부서들이 이제 쭉 생기는 거예요. 이제 실제 개발을 하는 이제 개발팀도 있겠지만은 그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기획팀도 있을 것이고 그걸 만들면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사업으로 연결해서 세일즈를 해야 될지, 그걸 또 팀을 전체적으로 꾸려가는데 어떤 지원 부서들이 역할을 해야 될지, 그리고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보안 문제도 있을 것인데 보안팀은 또 뭘 해야 될지.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과제는 처음에 과제가 시작이 되면 관련된 많은 부서들이 논의를 되게 많이 해요. 한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서를 쓰게 돼요. 이걸 갖다가 왜 하며 이제 어떤 고객들을 타겟으로 하고 이걸 가지고서 어떤 임팩트를 기대하고 기타 등등 해서 쭉 많은 문서를 적거든요. 그러면은 관련된 모든 부서의 사람들, 특히 이제 리더분들이 초기에는 많이 이제 관여가 되겠죠.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셋업을 해요. 요즘 되게 많이 듣는, 특히 이제 뉴스에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원팀, 그죠? 원팀. 하나의 어떤 원팀으로 해서 많은 초기의 논의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얼라이먼트가 쭉 생기면 실제 이제 개발이 쭉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또다시 싱크업을 또 해요. 그러니까 논의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네요 라고 이제 뭔가 얼라이먼트를 또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또 논의를 해서 또 이제 야금야금 맞춰가고, 그래서 처음 과제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서비스로 나갈 때까지 전 과정에서 어떤 순간순간에 어떤 뭐 더 많이 인게이지하고 덜 인게이지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전 부서가 다 이제 같이 붙어서 원팀으로 일하는 게 뭐 저희 회사의 어떤 실제 뭐 프로세스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업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데 협업에 있어서 여러분들 의견 다 이 케이스에 대한 대답을 좀 더 연장을 하면 소통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커뮤니케이션. 일을 하는데 소통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 상대방의 어떤 얘기나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 듣고 내가 어떻게 또 대답하고
같이 일을 그렇게 만들어 나갈까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리퀘어먼트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학과 2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하연입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생성형 AI 도입 실패율이 80%에 이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만족할 만한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야놀자는 어떤 부분에서 AI 도입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아마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 버티컬 AI를 얘기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AI를 쓴다라고 얘기를 많이 이제 했는데 동시에 많은 기업들이 제대로 쓸까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게 쓸까라는 뭐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AI라는 거는 지금은 접하기에 너무 쉬워졌어요. 그 말인즉슨 이 부작용으로 누구든지 쉽게 접하고 도입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제 기업들이 80% 정도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데이터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어떤 뭐 일부 영역에서는 그냥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남들 쓰니까는 우리도 써봐라는 관점도 저는 적지 않게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생성형 AI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서의 어떤 일반적인 역할은 많이 하지만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범용 이제 AI 관점에서 각각 기업으로서 어떤 비즈니스나 서비스에 녹여 넣으려면은 자체적인 기술력이 꼭 필요해요. 아무리 범용 AI를 쓰더라도 버티컬 AI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 기술력이나 그런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AI가 붐이 이렇게 일어난 게 한 3년 남짓밖에 안 돼서 많은 기업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너도 나도 너무 쉽게 접근하고 좀 이렇게 어프로치한 부분들은 많은 경우에 거꾸로 이제 실패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야놀자는 다행스럽게도 처음부터 어떤 기술 기반으로 이제 준비를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실패보다는 성공의 확률을 훨씬 높이는 그런 형태의 접근을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료산업경영학과 21학번 전경진입니다. 오늘 데이터 기반의 버티컬 AI가 관광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는 데이터 과학 분야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 AI 에이전트 같이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AI가 IT 산업 분야의 직군들조차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데이터 과학자, AI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주신 이제 질문은 사실 저희 집에서도 이제 받은 질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저희 큰애가 대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질문을 참고로 저희 큰애는 영화, 필름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제 특히 그쪽 부분이 AI로 동영상을 만들거나 하는 게 너무 일반적이 되다 보니까는 아빠 나는 어떻게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질문을 하고 올해 여름에는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했죠.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제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은 AI와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이제 어떤 친구들 반에서 덩치가 이만한 엄청 싸움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기다 대놓고 한판 붙어 이러면은 나만 터지겠죠. 그죠? 이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친구를 어떻게 하든지 내 친구로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저는 AI가 딱 그 케이스 같아요. AI는 피할 수가 없고 덩치가 너무나 크고 힘도 센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더 그 힘은 더 클 거고,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AI를 친구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친구로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전공이 뭐든 간에 CS로 내가 코딩을 뭐 주업으로 하든 간에 아니면은 뭐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든 간에 내지는 뭐 인문학을 하든 간에 내지는 뭘 하든 간에 AI는 스며들어서 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이게 무섭다거나 아니면은 얘 때문에 앞으로 나는 취직도 안 될 거예요. 어떻게 나는 어떡하죠? 라고 하는 순간 얘랑 싸우겠다는 심상이잖아요. 싸움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그러려면은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작은 기업으로서 야놀자도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에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는 빌드 AI 하는 AI 기업이 아니고 유즈 AI 하는 AI를 활용하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록 저희가 작은 모델이지만 스스로 AI 모델을 만들m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까 맨 마지막 페이지 요거처럼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술을 최대한 빨리 활용을 해서 서비스적인 관점에서 더 AI의 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개인도 학생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AI랑 싸울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GPT로서 이걸 갖다가 이런 얘기를 던지면 이런 답이 오지 지브리 이 사진을 내가 어떻게 만들지 그거는 이제 그냥 너무 일반적이지만 조금 더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전공하는 분야에서 뭔가를 해볼까 더 심하게 나아가면 바이브 코딩이라고 다 아시죠, 그죠? 바이브 코딩이 뭐냐면은 말로 텍스트만 쭉 적으면은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줘요. 코딩을 몇 달 동안 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단 5분 만에. 그죠? 근데 그거는 특히 개발자들은 그걸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름 자존심이 있어서. 근데 비개발자들은 그 부분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내가 뭔가 인문학이다. 내지는 데이터 사이언스다. 그런 뭔가 실험을 하거나 자료 조사를 하거나 자료 조사하는 사이트를 만들거나 리포트를 뭐 요약을 하거나 뭔가 많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 이 현존하는 이 AI 이 모델들 내지는 어떤 상품들 비록 공짜가 아니고 뭐 한 달에 30불이든 얼마를 줘서라도 쓸 수 있는 형태가 지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내가 하는 전공 분야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활용을 하고 내가 거기에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앞으로 AI가 어떤 세상을 바꾸든 어떤 직장을 뭐 잡을 다 없애든 상관없이 나는 거기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회를 무조건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AI가 기회지 이게 나의 잡을 이 망가뜨리는 그런 나의 적이다 싸우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질문이 있었지만 지금 온라인으로도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저희가 좀 받아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제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관광경영학과의 김수환 학생인데요. 야놀자가 AI를 여행 산업에 적용하면서 마주한 가장 큰 기술적 과제는 무엇인지 또 글로벌 전략과 로컬 최적화의 균형은 어떻게 이루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가장 큰 기술적인 과제는 너무나 제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에요. 데이터를 어떻게 저희가 축적하고 가공하고 저희만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까도 얘기 드렸죠, 그죠? 자동차가 움직이려면은 필요한 게 사람이 뒤에서 밀지 않는 한 결국은 가스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휘발유를. 근데 그걸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아까 처음에 강아지 그림 보여줄 때 얘기 드렸죠. 이 오염이 덜 된 그리고 상당히 많은 형태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AI를 하겠다 하는 기업 관점에서는 이게 제일 큰 난제가 아닌가. 그리고 투자도 제일 많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AI는 수단이에요. 본질은 데이터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챌린징한 부분이고요.
글로벌 전략과 로컬 최적화의 균형.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한 50대 50대거든요. 글로벌과 로컬. 근데 이게 관광업계, 여행업계라는 관점에서 이게 그 플로우 자체가 이렇게 B2B의 맨 앞단 그리고 B2C의 맨 뒷단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저희가 특히 이제 이 로컬 최적화, 그러니까 컨슈머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이 아마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글로벌로 나가기 위한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레슨런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글로벌에다가 하나씩 이제 입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게 워킹한다라는 이제 이 프루브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제 글로벌에 또 어떻게 적용할까? 왜냐하면은 한국 시장은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0.3에서 1% 이내예요. 요만한 나라예요.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사용자나 기술이 앞서 나가거든요. 인프라도 좋고. 그래서 한국은 테스트 베드로 너무나 좋은 나라고 이를 글로벌에 적용하는 부분이 그 다음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밸런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질문은 행정학과의 임민욱 학생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AI 기반 서비스 관련 규제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야놀자는 주로 어떤 정부 부처와 소통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조금은 뉴 테크놀로지 관점에서는 AI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어떤 규제라든지 내지는 정부 정책이 뒤따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AI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많은 부분은 기존의 틀 안에서 그 안에서 조금 세이프하게 가는 부분이 많고요. AI 부분에서 특히 제일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개인정보 보안 이쪽 부분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까지 뭐 데이터 얘기했고 테크놀로지 얘기했고 버티컬 AI 얘기했는데 그거는 좋은 면, 밝은 면이고 그러면서 저희가 맞닥뜨려야 될 굉장히 이제 이 뭐 다크 사이드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사용자의 이 개인 정보라든지 민감한 정보를 프로텍션할 수 있을까?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까? 그죠? 그 데이터에 만약에 아까 오염이라고 얘기했는데 개인정보 들어가면 그 자체도 오염인 거예요. 왜냐하면 서비스 해서는 안 될 부분을 하는 거니까 단순히 강아지 고양이의 문제가 아니고 이 뭐 진짜 똑같은 강아지지만은 거기서 뭔가 해서는 안 될 형태의 종류의 데이터를 넣었다. 그것도 오염이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 보안 문제는 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정부에서 나가는 정책적인 부분하고 기업하고는 거의 이렇게 맞춰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정부도 기업도 해본 적이 없는 영역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기술의 맨 앞단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민감하지만은 함부로 저희가 이거를 에이, 이 정부 규제나 뭐 개인정보나 무시해 이러고 가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정부뿐만 아니고 어떤 저희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사용자들까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말고도 좋은 질문들이 정말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두 개 정도로 오늘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대표님 사실 3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 들어오셨을 때 사실 많은 언론에서 한국인 최초의 구글 엔지니어이시고 또 20년간 구글에 쭉 몸 담아 오셨는데 한국에 들어오셔서 야놀자로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도 다 그렇고 저도 그동안 우리가 접했던 야놀자는 호텔 예약해주는 사이트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 보니까 빅데이터 우리가 이제 알지 못했던 이면에 빅데이터와 또 그걸 기반으로 한 AI를 통해서 글로벌한 시장으로 이 회사가 커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저희도 막연하게 그동안 AI에 대해서만 그냥 듣고 있다가 이것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대표님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